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가운데 오후 중 급락하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며 다시 1,47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민호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네, 코스피는 오후 2시 50분 기준 0.33% 떨어진 4,571.0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1.17% 오른 4,639에 출발해 한때 4,652.54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외국인들의 매로세에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다시 상승세를 거듭하며 4,600선에 등락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오름세였던 코스피가 하락 마감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하는 셈이고 올해 들어 상승한다면 7거래일째 상승 마감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그간 늘렸던 2차 전지주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각각 3% 내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원전 기업들과 대규모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는 소식에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은 3%,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0.3% 떨어진 945.1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다시 1,470원대를 넘보고 있다고요. 네, 같은 시간 달러원 환율은 11원 넘게 오른 1,469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3원 10전 오른 1,461원 30전에 출발한 뒤로 장중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환율이 1,460원대를 웃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12월 고용 발표 후 실업률 하락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분석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를 비롯해 그린란드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최근 주가 14만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성과급 자사주 의무 선택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일각에선 책임 경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오만전자 시절 이 책임 경영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였는데 폐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가 임원이 성과급의 50%를 자사주로 받도록 한 의무 규정을 없애고 직원도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오는 30일 지급될 OPI부터 총액의 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를 받거나 전액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 포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애초 취지가 책임 경영이었는데 이 책임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앞서 위기론이 한창이던 작년 1월 삼성전자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면서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 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가가 14만 원을 넘어서며 제도를 폐지하자 책임 경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주식수를 다르게 하는 성과 연동 주식 보상을 작년 10월부터 도입하는 등 책임 경영 강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허위 상장 정보를 퍼뜨려 비상장 주식을 사도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상장 실패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는데요. 최윤아 기자. 네, 최은아입니다. 네,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이 IPO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최근에 적발된 사기 역시 리딩방을 통해 이뤄졌는데요. 불법 업체들은 비상장 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뒤 주식을 나눠주고 상장 임박 등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또 상장 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거나 상장 실패 시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는데요. 소액의 수익 실현 경험을 제공한 뒤 대주주나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해 추가 매수를 유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이 동일한 재매입 약정서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불법업자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계약금, 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라는 권유를 SNS 등을 통해 받았다면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데요.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업 관련 내용을 공시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트 등으로 증권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재무 현황이나 사업 구조, 투자 위험 등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불법 업체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게시글을 조작하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를 둘러싼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위법 행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의적 정보 은폐 논란에 이어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우선 이 사기 혐의부터 짚어보죠. 네, 지난해 홈플러스가 발행한 채권 중 증권사를 통해 개인에게 팔린 금액이 4천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777억 원입니다. 문제가 된 건 홈플러스가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하면서도 유동성이 위험한 상황을 숨겼다는 점인데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또 회생 신청 검토 상황을 미리 알면서도 투자자에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감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유동성 위험과 관련된 핵심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 우선주의 자본전환과 토지자산 재평가는 관련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정당한 회계 처리란 입장입니다. 네, 국회도 이 대주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과 피해자 비대위는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 책임이 사모펀드 대주주와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분명히 있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부실회계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와 사기 행위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MBK는 회계 처리 적정성을 주주의 책임과 연결짓는 건 사실과 실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한 뒤 회생 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 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앱 쿠팡이츠를 회원들에게 끼워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공정위가 쿠팡의 영업 정지 가능성을 언급했죠. 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의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금 과기부, 개인정보위원회와 민간 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만약 쿠팡이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명령으로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달앱 끼워 팔기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앱 쿠팡이츠를 쿠팡 회원들에게 끼워 팔았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할 예정입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의 알뜰 배달 서비스와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 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시켜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했다는 취지인데요.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결제정보 유출 여부 등과 관련해 쿠팡페이와 쿠팡 파이낸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은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 정보 유출 범위가 3천 건 수준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국회에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청문회를 일주일 앞뒀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커지면서 막판 진통까지 겪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언제 열리는 건가요?
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당초 오후 2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는데요. 여야 간사 간 이견으로 회의 개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 간사 간에 19일 하루 일정으로 하되 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확산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자진 사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후보자 관련 논란들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네, 우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당시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특혜 시비가 일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직접 불행사하면서 같이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현역병일 때 장남이 현역병 근무를 했는데 차남이 제가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병역 근무를 했는데 특혜를 옹호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2년 전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식으로 청약가점을 높여 당첨됐다는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국토부는 우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사실 확인 조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경찰도 갑질 등 고발된 이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영등포 상권에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입니다. 영등포 역사에 위치한 백화점 운영권을 일단 올해는 이어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더현대서울과 신세계 타임스퀘어와의 경쟁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일단 롯데가 영등포점 운영을 이어간다고요. 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영등포 역사에 위치한 만큼 국가철도공단의 입찰을 통해 일정 기간 운영권을 확보하면 매년 사용료를 내고 점포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올해 332억 5천만 원의 사용 허가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당초 2029년까지 영등포점 운영권을 갖고 있는 상태였지만 지난해 6월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이에 장기 운영권을 새로 얻으려고 재입찰에 참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재편에 따라 영등포점을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최소 10년에서 최장 20년의 사업권을 결정할 재입찰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 공단 측은 해당 입찰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등포 상권이 롯데에겐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근의 대형 복합 쇼핑몰 유행을 주도한 더현대 서울뿐 아니라 연매출 6,500억 원의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까지 위치해 백화점 3사의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2010년대 후반엔 연매출 5천억 원을 유지하던 알짜 점포였지만 지난해엔 3,1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롯데는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 일환으로 실적이 부진한 백화점 점포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롯데백화점 측은 영등포역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 참여할 예정이라며 장기 운영권을 확보하면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올해 CES는 움직이는 AI, 피지컬 AI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도 AI를 접목한 최신 제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사람 움직임에 가장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인 현대차 그룹이 특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올해 CES에서 국내 기업들의 전시 전략 중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삼성전자의 단독관 운영입니다. 삼성전자는 메인 전시장을 벗어나 10여 분 거리의 윈 호텔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AI 중심의 통합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동안의 CEC의 전시나 설명이 개별 기기나 개별 서비스, 개별 성능에 대해 좀 집중되었다면 이번 CEC를 시작으로 해서 통합된 저희 AI 전략이나 또 제품에 대한 전략 그리고 방향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다만 상대적으로 메인홀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떨어진 데다 전시 방식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메인홀에 전시장을 꾸린 LG전자는 AI 홈로봇 클로이드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우유를 나르고 빵도 굽고 수건을 개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로이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희들은 글로이드가 우리 LG전자가 지향하는 AI홈, 그러니까 고객들이 가사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뭔가 좀 더 퀄리티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LG전자가 지향하는 제로 레이브 홈의 마지막 퍼즐이 아닐까라고. 다만 사람의 가사 일을 대신하기엔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산업 현장을 겨냥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해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시험과 함께 정의선 회장이 직접 부스를 찾아 CES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을 드러낸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So as you can see, Atlas here has joints that can move 360 degrees. This lets Atlas move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CES 2026은 단순한 기술 과시를 넘어 AI가 실제 일상과 산업에 어떻게 스며들지를 가늠해본 무대였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지난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일자리가 없어서 고용 상황이 악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은 저조한 반면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은 급증하면서 재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지난해 일자리 상황 더 나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 배수는 0.39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말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전년보다 1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쳐 외환위기였던 1997년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고용이 전년보다 1만 5천 명 줄었고 제조업도 비슷한 수준인 1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이 늘어난 반면 29세 이하 청년과 40대의 고용이 줄었습니다. 네, 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였습니다. 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모두 12조 3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업급여가 최저임금과 연동돼 급격히 불어나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재정은 이미 지난해 2천억 원대 적자를 냈고 올해는 적립금이 사실상 소진될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감사원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재원이 단 8개월 만에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지난해부터 몇 차례 예고해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더 내고 더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연금개혁 당시 적자는 논란을 일으키며 결국 무산됐던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결국 지금의 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란 정치적 대타협이나 법 개정 없이도 기대 수명이나 경제 성장률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연금 시스템을 스스로 보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금프롬 2025 겨울호에 따르면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채택한 거시경제 지수화가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은 일하는 사람 수, 즉 가입자의 감소나 기대 수명 증가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연금액 산정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데요. 이 교수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방식은 기대 수명 증가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견고한 대응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동력 감소 속에서도 세금 부담을 오히려 줄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지난 개혁 시도 때도 결국 무산된 것처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수는 거시경제 지수와 같은 복합적인 자동 조정 장치는 작동 방식이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조정의 이유와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사회적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비즈 정은영입니다.